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박물관이죠. 루브르. 이 철옹성 같은 곳이 어이없게 뚫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7분. 네, 바로 7분입니다. 이게 무슨 시간이냐고요? 4인조 도둑 일당이 루브르에 침입해서 정말 값은 매길 수조차 없는 보물을 훔쳐서 사라지는 데까지 딱 이만큼 걸렸다는 겁니다. 믿어지시나요? 자, 그럼 이 7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것도 대낮에요. 자, 시간대별로 한번 따라가 보죠. 아침 9시 30분. 사다리 차 한 대가 생강변에 있는 박물관 외벽으로 쓱 다가옵니다. 그리고 딱 1분 뒤 도둑들이 2층 창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불과 2분 뒤인 9시 33분 아폴론 갤러리에 도착해서 최첨단 보안 진열장 2개를 박살냅니다. 9시 36분 프랑스 왕실 보석 8점을 챙기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9시 37분 스쿠터를 타고 유유히 파리 시내로 사라져버리죠. 이 모든 게 대낮에 단 7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경보요? 울리긴 울렸는데 이미 상황은 다 끝난 뒤였어요. 그러니까요. 경보가 울렸는데도 속수무책이었던 거죠. 아니, 세계 최고라는 루브르 박물관이 어떻게 이렇게 허술할 수가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철옹성에 생긴 균열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루브르의 가장 큰 약점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장구한 역사에 있었습니다. 원래는 군사 요새였죠. 그대 왕궁이 되고 수백 년 동안 계속 증축되고 그러다 프랑스 혁명 때 박물관으로 바뀐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25개 층에 방만 400개가 넘는 그야말로 미로 같은 건물이 된 겁니다. 이런 곳을 완벽하게 지킨다는 게 애초에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던 거죠. 심지어 내부 고발도 있었습니다. 루브르의 한 감시원은 경영진에게 박물관 보안은 최우선 순위가 아니었다고까지 말했죠. 사실 직원들이나 노조에서는 계속 경고를 해왔어요. 지난 10년 동안 감시 인력만 190명이나 줄었다. 이러다 큰일 난다. 몇 달 동안이나 목소리를 냈지만 결국 묵살당한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문제가 더 명확해집니다. 보세요. 나폴레옹 홀 같은 주요 구역은 CCTV가 100% 설치되어 있죠. 그런데 슐리관은 40%, 리슐리에관은 고작 25%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전시관은 전시실의 4분의 3, 그러니까 75%의 카메라가 아예 없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난 겁니다.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던 거죠. 보안 시스템 자체도 좀 이상했어요. 이중 보안이라고는 하는데 보세요. 범죄 예방은 월급도 적고 현장에서 간단히 훈련받은 민간 경비원 약 1,200명이 담당합니다. 그리고 아주 잘 훈련된 군인, 소방관 52명이 따로 있는데 이분들은 범죄 예방 책임이 없어요. 오직 화재나 홍수 때 예술품 구하는 게 임무죠. 그러니까 정작 도둑이 들었을 때 누가 총대를 메고 막아야 하는지 책임 소재가 애매했던 겁니다. 서로 역할이 딱 분리되어 있으니까요. 진짜 아이러니한 건 이겁니다. 도둑들이 부셨던 그 진열장 있죠. 그게 일부러 깨지기 쉽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왜냐? 불이 났을 때 소방관들이 빨리 보석을 꺼내야 하니까요. 결국 예술품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도둑들에게는 고맙습니다 하고 열어준 문이 된 셈이죠. 정말 황당하죠? 자, 그런데 이 루브르 사건은요, 그냥 박물관 하나가 뚫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훨씬 더 큰 그림, 바로 전 세계적인 문화재 암시장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 도난 사건이 왜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남미나 서아프리카에서는 아직 발굴도 안 된 유적지가 통째로 파헤쳐지고요. 캄보디아나 태국에서는 사원에 있던 조각성이 잘려나가 팔려나갑니다. 유럽의 오래된 교회나 수도원도 예외는 아니죠. 심지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처럼 전쟁을 겪는 곳에서는 박물관과 유적지가 그냥 대놓고 약탈당하기도 합니다. 결국 문화재에 대한 끝없는 수요가 역사를 훔쳐파는 이 거대한 암시장을 계속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중요한 원칙이 바로 문화국가주의입니다. 이게 뭐냐면 문화재는 원래 있던 그곳과 때려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 사회와 역사 속에서 봐야만 진짜 가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를 지키는 건 그 나라의 당연한 책임이라는 믿음입니다. 국제법의 아주 중요한 바탕이 되는 생각이죠.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우리의 유산을 훔쳐가는 이런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에 맞서서 전 세계는 과연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다행히도 손 놓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아주 여러 겹의 국제적인 공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죠.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접근한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드는 겁니다. 1970년에 만든 유네스코 협약처럼 문화재 훔치고 팔지 말자는 국제적인 약속의 틀을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추적하고 수사하는 겁니다. 인터폴이 도난당한 예술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170개가 넘는 나라의 경찰, 세관과 정보를 공유해요. 이거 도난품이니 보이면 바로 알려달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교육하고 법을 집행하는 겁니다. 국제박물관협의회 같은 곳에서 윤리 규범을 만들고 각 나라가 자체적으로 법을 강화하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도록 돕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겁니다. 물론 이 시스템이 100%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노력들 덕분에 각 나라가 도둑맞은 자기네 문화재를 되찾고 밀매업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법적 근거와 수단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남습니다. 도둑맞은 명작은 운이 좋으면 되찾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약탈당한 한 민족의 역사 그 자체는 어떨까요? 우리가 정말로 잃어버리는 건 눈에 보이는 유물 하나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지식과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일지도 모릅니다.